1991년 여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체리빌이란 마을에서 두 쌍의 노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구 약 6천 명 정도로 이뤄진 이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끼리 정말 친하게 지냈고, 이런 평화로운 마을에서 연쇄살인이 발생한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죠. 처음 발견된 피해자는 프레드와 마거릿 부부였습니다. 7월 28일에 그들은 평소와 같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청소를 시작하자 프레드는 밭으로 가 농작물을 수확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 그는 근처에 사는 아들 집에 들러 농작물을 준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프레드의 딸 루스는 이전에 가져오려 했던 청소기를 가지러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뒷문이 잠겨 있지 않아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청소기를 가지고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루스는 아들과 함께 부모님 집으로 갔고 사망해 있는 프레드와 마거릿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그들 몸에 남은 흔적은 타살이라는 걸 말해주었죠. 프레드는 소파 근처 텔레비전 앞에서, 마거릿은 부엌에서 발견됐는데 그들 몸에는 여러 개의 타박상과 열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볼륨도 크게 설정돼 있었는데 원래 프레드가 귀가 잘 안 들렸기에 평소에도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한 듯 보였고 없어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목표였는지 살인만 저지르고 떠났죠.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좋은 사람이었다며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에 용의자를 특정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경찰은 루스의 남편, 즉 피해자의 사위인 조이를 주목했습니다. 과거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조이와의 결혼을 프레드와 마거릿이 반대한 적도 있었거든요. 경찰의 신문에 그는 현재는 그들과 잘 지내고 있었다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그럴 이유도 없고 만약 범인이라면 그 현장에 아내와 아이가 가도록 내버려 두는 놈이 어딨냐면서 말이죠. 경찰은 그가 그럴 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전적 때문에 여전히 그를 의심하며 주시했습니다. 그가 장인 장모를 살해했을지 모른다는 소문은 작은 마을에선 금방 퍼졌고 이 때문에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6주 뒤인 9월 9일에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 부부인 이지와 사라가 앞선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자 여전히 조이를 의심하고 있던 경찰은 그를 찾아가 추궁했지만 그는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압박,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조이는 바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남긴 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친척에 의하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이지와 사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 없이 조용히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옆집에 따로 살았던 딸이 아침에 부모님 집에 들렀다가 그들이 살해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살해했고 이번에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채 달아났습니다. 그나마 창문에 달린 방충망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되지 않았기에 범인을 특정짓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고 피해자 모두 저항하기 힘든 노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르빌 주민들은 연속으로 일어난 이 두 사건으로 인해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으로 무장했고 심지어 침대에서도 총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남편이 잠을 자다 화장실에 다녀온 아내를 범인으로 착각해 총을 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경찰은 여전히 범인을 특정짓지 못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갈수록 이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제프라는 남성이 자신의 친구인 필립이 범인인 것 같다며 신고합니다. 8월에 그는 친구들과 모여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뒤 단둘이 남았을 때 필립이 살인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해 농담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역에서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제프는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필립을 소환해 신문했고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문이 두 번째 범행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죠.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결국 그는 자신의 범행이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30살, 공장 노동자, 두 아이의 아버지, 3대째 지역 토박이었던 그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그는 그들이 빨간 눈, 뿔, 꼬리를 가진 악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사촌에게 성적으로 괴롭힘 당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성인이 된 뒤에는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망상장애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신을 대신해 그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고 7월 28일 저녁에 프레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뒤에 주차한 뒤 도끼자루를 들고 잠기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간 그는 부엌에서 마주친 마거릿을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거실로 갔더니 귀가 안 좋아 소란을 듣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프레드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필립은 프레드가 악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를 공격해 살해했죠.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가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속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고뇌하던 그는 정신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그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며 돌려보냈죠. 그리고 며칠 뒤 제프와의 술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는데 친구 역시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는 죄를 뉘우치는 느낌으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난스럽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봐, 나 2명을 때려 죽였어. 도끼자루 하나만 있으면 돼. 혹시 문제 있는 이웃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처리해 줄게. 이렇게 말하며 제프를 쳐다보았던 필립은 그가 말이 없자 희죽 웃더니 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고 흉기가 도끼자루 같은 둔기라는 게 밝혀지자 제프의 신고로 필립은 체포됐던 것이었죠. 재판부는 그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4건의 살인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죠. 1993년 9월 17일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이어진 법정 심리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밤 그들이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95년 9월 22일 그는 마지막 몇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낸 뒤 형장으로 끌려가며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은 모두 실수를 저지르며 자신은 죄를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말한 필립. 이처럼 뻔뻔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